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의 홍강철입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국경 이야기를 했었죠, 한번. 네, 그래서 오늘도 국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한에 와서 제가 들은 이야기들 중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자 국경에 대한 찌라시입니다. 예? 중국 공산당이 모주석이 만주 일부를 북한에 반환하려고 했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거부했고 또 오히려 6.25 때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백두산의 일부를 띄워줬다. 이런 찌라시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이런 주장들입니다. 중국은 원래부터 대국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영토에 한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영토에 한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건 어느 나라나 같은 거죠.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나, 예? 이건 똑같은 겁니다. 이런 강도적 논리. 예? 그런데 어느 나라나 같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을 이끌고 있는 모주석이 백두산을 포함한 만주의 일부를 조선에 넘겨주겠다고 했다는 건 이건 웃기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경 이야기 중에서 이제 중국인민지원군이 6.25 참전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백두산의 일부를 중국에 떼어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는 중국인민지원군이 6.25 참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나?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국혁명의 승리에는 수많은 조선혁명가들이 피와 땀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선혁명가라고 하는 말은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을 모두 포함한 용어입니다. 김일성 주석은 어렸을 때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죠. 예, 오동진 사령, 예? 손정도 목사, 장초로 선생, 현목관 선생, 양세봉 사령, 이런 민족주의자들과 독립군 사령들이 후원으로 독립군 군사간부 양성기지였던 화성우숙에서 군사교육을 받았습니다. 화성우숙의 숙장군 최동호 선생이었거든요. 그분도 이름 있는 민족주의자죠. 예? 여기서 군사교육을 받았고 또 그분들이 후원으로 길림육문중학교에 가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 길림육문중학교에 가게 되면 김일성 주석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또 이 민족주의자인 이 장철호 선생의 집에는 공산주의자들도 함께 살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해방 후에 이승만이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면서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를 갈라치게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해방 전에는 일제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 이 가리지 않고 모두 함존에 서 있었습니다. 일제 시기에는 깨어있는 조선의 민족주의자들도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을 계몽시켜 가지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으로 불러일으켰고 그들을 이끌어서 오늘의 중국혁명의 승리를 만드는 데 공헌했습니다. 수많은 조선혁명가들이 이야기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지만 오늘은 중국혁명의 승리를 위해서 황금 같은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조선혁명가들이 신뢰를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국에는 유명한 항포군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항포군관학교는 초대 교장이 장개석이었죠. 예? 장개석은 손문 선생의 신임을 얻고 제1차 국공합작 시기에 1923년 경에 군사자문단으로 소련에 가서 현대 군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항포군관학교 교장을 맡게 됐죠. 당시 항포군관학교의 정치주임은 훗날 중국이 총리를 맡게 되는 주울레 총리가 당시 정치주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북한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하게 되는 최원권 상임위원장이 교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검명도 있었거든요. 교관으로. 역검명은 중화인민공화국 원수입니다. 그 사람. 부주석도 했고요. 최원권 그 상임위원장은 그 조만식이 그 교장으로 있던 그 정주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190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보다도 12살이나 위입니다. 최원권은 그 운남군관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오산학교 다니다가 중국에 들어가서 운남학교를 다닌 겁니다. 운남군관학교를.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제1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자유당 부당수를 지내셨던 이범석, 이분과, 그 다음엔 중국에서 또 총리하게 되는 주울레, 그 다음에 동북항일연군 총사령 주보중, 예? 그리고 이제 역검명, 이런 사람하고 같이 그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일제와 싸울 때는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다 한조로 서 있었다는데요. 그리고 또 한국군관학교는 조선 그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상도 선산인가? 그게 의병장으로 그 선산 출신이죠. 허이라는 분. 그분이 그 사촌 동생의 아들, 네? 그런 허영식이라는 그 사람,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허영식도 있었고, 그리고 또 김홍근 선생이 있었습니다. 김원봉 선생은 너무나 잘 알죠. 네? 그렇게 허영식 선생, 김원봉 선생, 이런 분들도 다 함께 있었습니다. 이 1927년쯤 되나? 그때 어쨌든 그 중국 광저우, 예? 광저우에서 그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때 봉기를 주도한 사람은 주울레, 역검령, 그리고 이제 최용건, 이런 사람들이었죠. 예? 이제 역검명은 중화인민공화국 원수였고, 주울레는 총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강주 봉기가 이 국민당군이고 공격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압되게 되죠. 그때 이 최영건이라는 분은 200여 명의 조선인 학생들을 데리고 폭동 진압군에 맞서서 이 봉기 지휘부의 철수를 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조선 청년들이, 예? 그 사생결단의 이 각오로 이 국민당군과 싸웠죠. 그래서 주울레와 역검령을 비롯한 폭동지휘부가, 봉기지휘부가 안전하게 철수해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중국도 없었을 것이고, 주울레 총리와 역검령 원수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최영건은 이후에 어떤 길을 걷냐면 중국 길림성, 그 다음 흑룡강성 이쪽에 들어가서 모범소학교도 만들고, 또 흑룡강 고등중학교도 세웠습니다. 농민학교들도 세우고, 그리고 그 학교들 세워서 그 중국 사람들 뿐 아니고 조선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 다 거기다 해서 공부를 시키고 계몽을 시켰던 거죠. 예? 그래서 학교가 정착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 학교를 넘겨주고, 또 새로운 이런 활동 무대로 떠나가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1930년에는 요하 지역에서 그 사회주의 운동에 또 종사하게 되면서 또 군사훈련소를 개설해서 일제와 맞서 싸울 이런 군대 양성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북만주 지역으로 이동해가지고 1930년대에 발족한 이런 동북항일연군, 여기서 제1호군 총참모장으로 일제와 싸웠습니다. 이렇게 중국혁명의 공적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혁명에 청춘을 바친 이런 조선의 혁명가들 중에는 함경북도 성진 출신인 김책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김책이라는 분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김책이라는 분도 1903년생이거든요. 김일성 주석보다 9살이나 위였습니다. 이 김책은 1931년에 중국 공산당 하얼빈 비년 특별당지부서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주화중심연 위원회, 여기서 군사위원도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안에서도
여러 이런 직책들을 거쳤습니다. 이분은. 그러시다가 1933년도에 그 바네리민 유격대를 창건하거든요. 그 창건해서 그 동북 바넬 유격대 합동지대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예? 자기는 또 살행한 게 아니고 그저 정치돈으로, 말단 정치돈으로 이 일제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동북항일연군 3군도 이끌었고, 예? 그리고 뭐 보청연 전투, 뭐 우수리강 전투 이런 데서 일본 간동군 습격해서, 예? 수많은 그 공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38년도에는 그 북만주 중화인민지원군, 이게 제3군이 정치부주임 됐고요. 예? 제3군. 이렇게 그 중국에서, 중국 북만주 쪽에서 그 활동하면서 일제 간동군하고도 수많은 싸움을 했고, 그 중국 혁명에 많은 그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분은 1943년도 10월경에 그때야 소련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이분이 싸우는 그 북만주는 거의 다 중국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근데 중국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에서도 이렇게 높은 이런 군사지에 있었거든요.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그 허영식이라는 분은 그 이제 항포군관학교 출신 아닙니까? 그분도 그 1930년도에 할빈주제 일본 총영성한도 습격했습니다. 그 습격을 주도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 빈현 일대 여기서 그 지하 조직들을 결성하고, 그리고 또 항일 단체들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탕문현이라는 데를 가서는 그 항일 유격대원들을 모집해서 1,400명이나 되거든요. 그 항일 유격대원들을 모집해가지고 주화 반일 유격대 창건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 총참모장을 했고요. 네? 그러시다가 그 1942년 7월 말에, 예, 그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강건이라는 분이 또 있었거든요. 이분도 1918년생입니다. 30살에 이분은 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을 하게 된 분이죠. 초대 참모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항일 투쟁했거든요. 이 강건이라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졸업한 군관학교의 이름이 강건종합군관학교거든요. 이분이 이름을 따서 딴 학교인 겁니다. 우리 학교가. 이분은 15살에 벌써, 예? 15살에 그 항일 유격대에 입대했거든요. 그때부터 항일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18살에 동북항일연군 제1호군 3사단 그 정치원이 되는 겁니다. 이분은 어린 나이 18살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싸움을 잘하면, 그리고 인정을 받았으면, 이것도 중국인 부대거든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18살에 정치원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훗날에 그 동북항일연군 뭐 총사령을 하게 되면 주보중이랑 그 가까이 지내게 되죠. 이렇게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혁명에 쌓은 공적도 많고요. 이후에 강복된 후에도 이 사람은 그 강건은 귀국하지 않고 우리 조선족이 집중해 있는 연변지구, 동만지구죠. 동만주. 예? 여기서 그 해방사업을 위해서 일제 패잔병들과 장개석 국민당 군대가 싸웠습니다. 이렇게 그 연변 중국 공산당 연변위원회 서기, 그 다음에 길동군구 그 사령원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것도 중국에서는 대단히 높은 직입니다. 그게. 그리고 또 그 김무정이라는 분도 또 유명하시죠. 이분도 1904년생입니다. 1904년생이니까 김일성 주석보다도 8살이나 위였죠. 네? 이렇게 나이 많아도, 그때 당시는 나이 많아도 그 김일성 주석을 내세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받들어서 혁명을 하고 이렇게 한 분들입니다. 훗날에 이 무정이라는 분이 그 군벌 관료주의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그 이기를 말하는 숙청이죠. 네? 혁명안을 내려가게 됩니다. 이분이, 김무정이라는 분이. 그렇게 그건 군벌 관료주의자
군벌 관료주의 때문에 이분이 혁명가를 내려가게 된 건데, 여기서는 뭐 숙청당했다고 이렇게 김일성 주석교회에서 그렇게 숙청당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석이 그 힘이 그 정도로 세진 않았습니다. 아니 뭐 앞에 허가희, 예? 그다음에 뭐 최창익이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다음에 예? 이승엽이 막 올림받고 막 이렇게 했다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숙청된 건 아닙니다. 군벌 관리주의 때문에 혁명가를 내려갔던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민해방군 포병사령관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만호출리 그 대장정에 다 참가한 분이고, 예? 그리고 이런 분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장춘 아시죠? 장춘이 49년도 정도에 48년도인가? 어쨌든 그때 그 해방됐거든요. 그 장춘 해방 전투는 그 우리 조선족 그 사람들이 제일 앞장에 서서, 예? 그 해방시킨 겁니다. 장춘 포위전 제일 앞장에 박낙건이라는 분이 서 있었거든요. 예? 이 박낙건이라는 분도 13살 때부터 이 항일운동에 참가하신 분입니다. 13살 때부터.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분도 해방된 후에 조국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그 동북에 남아서 장춘 포위 작전에 참가해서 그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장춘에서. 지금도 이 장춘 그 혁명열사기념관 여기에 가게 되면 이 박낙건이라는 분이 이끌었던 백전백승의 조선족 장병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훗날에 장춘에 그 가실 일이 계시면 장춘 혁명열사기념관을 꼭 방문해 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이 홍강철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동북해방작전을 비롯해서 중국 전역의 해방작전들에 참가한 우리 조선 청년들은 무려 수십만 명이 이릅니다. 제2차 국공내선 시기에 그 3대 전역이라고 부르나요? 그 랴오선 전투, 예? 시조 전투, 그다음 장강도하, 그다음 하이난도 해방 전투, 이런 제일 앞장에는 조선인 부대들이 서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족 부대들이 어느 정도로 용감했냐면 국민당 군대가 이제 앞에 마주 서 있는 군대가 조선족 부대다 하게 되면 싸워도 보지 않고 뛰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용감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하이난도 같은 경우에는 대만 다음으로 큰 섬이 아닙니까? 중국에서. 이걸 그 해방할 때는 그 우리 그 조선인 부대들은 이렇게 참대로 배를 군함이 없었으니까 참대로 그 배를 모아가지고 그 위에다 포를 싣고 그렇게 하고 장개석 군대의 군함들하고 맞서 싸웠던 겁니다. 철군함하고 참대 배하고 싸웠다는데요. 그 정도로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단동지구에 1945년, 46년 이 시기에 어떻게 했냐면 그 일제가 패망하게 되면서 스탈린은 장개석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도 절반을 나눠서, 예? 동북 지역을 장개석한테 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해 잘 안 되시죠? 스탈린은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그리고 모택동도 공산주의자인데 이 장개석은 공산주의자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개석이 한테다가 동북을 준 겁니다. 동북 삼성을. 그래서 이 장개석은 또 미군 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그 미국이 도움을 받아서 미국이 또 군함, 함선들 그다음에 비행기를 그 빌려줬죠. 그래서 수송기를 빌려서 자기 군대를 대련, 그다음 천진 이런 항에다 부렸고 수송기로 심양, 장춘으로 날았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홍군은 단동지구에서 앞뒤로 딱 포위되게 된 거죠. 그럴 때 김일성 주석이 45년 11월 말경입니다. 그때 신의주로 통해서 단동으로 건너가거든요. 단동에 건너가서 거기에 그때 당시 동북민주연군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장개석 군대와 싸우는 이 홍군 지휘관들과 장병들을 딱 격리하고, 예? 그 다음 또 그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 동북 삼성 지역에 건너가서
이 국민당군과 이 싸우고 있는 그 동북민주연군 그 전투정령을 다 요해하고 그다음 대책을 세워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국공 내선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이거는 여기 그 남한에 있는 자료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그 많은 이런 도움을 줬거든요. 그런데도 이 단동지구에 홍군이 포위됐습니다. 장개석 군대. 그때도 김일성 주석이 단동지구에 포위된 그 홍군을 신우주 교도를 통해서 자강도 만포 쪽으로 우회해서 집안으로 그 넘어가면 집안이거든요. 그 집안 그쪽을 통해서 홍군을 우회시켜서 빼줬습니다. 포위해서 벗어나게 해줬죠. 예?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일본군한테서 빼앗은 무기 10만 정, 예? 10만 정. 어떤 분은 제가 이 페이스북에 이거를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 20만 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는 10만 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만 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100만 벌이 군복, 그 다음에 신발, 100만 컬레의 신발을 그 제공해줬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거 정말 대단히 큰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단동지구에 있던 이 그 홍군 지휘관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차를 타고 이동했거든요. 열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장개석 이 국민당 군대에 열차채로 이렇게 포로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군 지휘관들이 김일성 수석한테 전화했죠. 예? 빨리 좀 그때 당시에는 그 김일성 수석이 그 지시에 의해서 평양과 단동 이쪽 그 중국 동북 삼성까지 전화 연결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겁니다. 자기 가족들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김일성수석이 박락근이라는 분, 아까 장촌 포위작전 하신 그 박락근이라는 분, 그분한테 지시를 내리죠. 무조건 구출하라고. 그래서 이 박락근이라는 분이 자기 부대를 이끌고 밤낮을 말 달려서 쉼 없이 달려가지고 가서 이 그 홍군 그 지휘관 가족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구출해서 그 열차체로 그다음에 호해해서 평양까지 데려보내거든요. 어쨌든 조선 사람들이 조선인 부대면 장개석 군대는 저보다 못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용감했거든요. 그때 그 홍군 지휘관 가족들 중에 주울레 총리 아시죠? 주울레 총리 그 부인 등용처거든요. 그분이 또 그분은 또 등용처란 분은 어떤 분이냐면 중국이 개혁개방을 이끈 둥소평의 누이입니다. 등용처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거기. 이외에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중국 혁명에 이바지한 공로는 대단히 큽니다. 중국은 조선 혁명가들로부터 받은 이러한 그 아낌없는 지원, 이런 성원, 이런 것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중국은 또 어떠냐면 미군에 의해서 이제 북한이 그 점령당하게 되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미군과 직접 대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전쟁 참전은 이미 전에 다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경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예, 국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국경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예, 기대해 주십시오. 진실하고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곁으로 예,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